벙커원 라디오. 와인을 같이 마신다는 건 누군가를 축하해 줄 일이 있거나 혹은 그렇죠. 누군가의 흑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름이니까 소비뇽 블랑이 좋겠네요. 이런 정도. 이제 소비뇽 블랑은 비싼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중요한 것은 소비뇽 블랑 중에 비싼 게 없다는 겁니다. 주문을 할 때 가본 적이 없어도 시실리에 와인 혹시 있나요? 라고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은 절대 뽀록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이 한마디 정도는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 까바로 먼저 시작할까요? 이렇게 딱 하면 어디 갔어도 예, 절대 밀리지 않고 극강의 엑기스 강헌의 와인 야부리 프리미엄 시즌2 수강 신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강헌의 대중문화사 시즌4 제4강 천만 블록버스터의 시대와 빌보드 차트의 싸이 신드롬 2017년 4월 17일 강연 2부. 시청각 자료는 유튜브 링크를 이용하세요. 그런 이제 월드컵 열광에 대한 수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월드컵이 끝나는 이후에 결국 이 대중 이런 도저히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대중적인 문화적 에너지가 어떻게 탄생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때 문화평론가 이제 옛날 노동해방문화 그러니까 이제 산호맹의 일원이었던 이제 문화평론가 조정환이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의 이제 다중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중에서 다중으로 이제 멀티튜드의 개념으로 넘어간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우리의 국가적인 행사들은 86 아시안 게임이나 88 올림픽은 뭐 철저히 이제 국가로 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동원된 그야말로 생명을 상실한 대중들이었다면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이 거리영원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대중의 출현이다. 그러니까 전혀 일관됨이 없고 공통점이 없고 굉장히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혼종적인 어떤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는 어쩌면 그 순간은 계급적인 갈등도 잠시 멈추고 또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갈등도 멈추고 또 어쩌면 이제 어떤 행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통제와 이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난 굉장히 어떤 자발적인 어떤 대중들의 출현이다라고 이제 최초의 출현이다라고 본 겁니다. 진짜 한 예를 웃기는 사례를 드는데 제가 이제 8강전을 보러 광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그 해설을 맡았던 제 후배인 그 장원재랑 같이 울산에서 졸라리 재미없는 그 미국과 독일 간의 8강전을 보고 이제 그 날띠 낡은 88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광주로 갔어요. 근데 이 경기장이 광주 경기장이 좀 굉장히 외곽에다가 이렇게 만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장 공사는 끝나는데 진입로 공사가 안 끝난 거예요. 8강전 하는 순간까지. 해피랍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씨발 경기장 5km 전부터 통제를 해가지고 차를 다 세우게 해. 거기서요. 그 5만 명의 관중들이 거의 5km를 걸어서. 근데 문제는 포장이 안 돼서 길이. 날씨는 그날 또 졸라게 더웠습니다.
먼지 그냥 맨땅을 가는데 막 먼지가 막 새는 기름 포장이 되는데 인도가 포장이 안 되는 거야 인도가. 근데 그 8차선 도로를 다 막고 왜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뭐 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생각해보세요. 5만 명이 그 좁은 포장 안 된 양쪽 이 넓은 포장된 도로를 놔두고 그럼 대통령이 와도 반 정도만 막고 대통령 차만 지나가면 되니까 반 정도만 막고 사람들이 골로 그 포장된 도로로 가게 하면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이야. 그래도 광주의 경찰들이 또 무슨 충성을 씨발 한다고. 그러니까 막 애들은 기침하고 막 아주 아수라 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런 그 지역을 겪기 전 지난 동안 그러니까 차를 너무 일찍 통제하니까 막 접촉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난 거야. 그 막 차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접촉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사고 당한 사람이 나가지고 씨발 뭐야 뭐 이러고 있는데 사고 낸 사람이 좀 멀쩡하잖아. 좀 뻘쭘하잖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이 새끼가 갑자기 대한민국 참 벌건 대낮에 참 굉장히 참 낯뜨거운 풍경인데요. 사람들도 주로 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차 탔던 사람들도 그 경적으로 빠밤빠밤빠밤 그랬더니 막 졸라 화내던 사람도 머쓱해가지고 아이씨 그냥 막 웃고 넘어갔어요. 굉장히 정말 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사람들이잖아. 그까지는 좋았지 분위기가. 왜냐면 아직까지 지역이 안 보였으니까. 근데 경기장이 너무 먼 거야. 진짜 멀어도 걸어가기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한 3km를 걷다가 확 내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난 딱 돌아가지고 나는 그냥 포장된 도로로 그냥 와가지고 쫙 걸어갔어. 그랬더니 막 빽 불고 막 경찰들이 오면 난리 났어. 그래서 나 독감 확인해서 그 강주 한복판에서 경상도 말로 이런 씨발 누구 도로로 깐 건데 씨발 이게 뭐 도로 놔두고 사람들은 처음 다 지금 먼지 다는 길로 가라 그래 개새끼들 하면 막 경상도 말로 욕을 존나게 했어요. 씨발 대통령은 다가 막 그러면서 씨발 대통령은 표 샀대. 씨발 대통령도 그럼 걸어가야지 씨발. 내가 막 개찌랄을 해서 혼자서 빨간 옷 입고. 그랬더니 경찰도 막 경찰이 막 와서 막 난 솔직히 겁은 좀 났는데 막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라도 말로 그래요 그 말이 맞아 씨발. 그 말이야 씨발 대통령 씨발 저 또 대통령이 오면 왔지 말이야. 좀 경찰들도 좀 유두리를 바라지. 너 씨발 안 보여 저기 씨발 시민들은 지금 다 그래 콜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씨발 무슨 대통령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는 대통령 씨발 때문에 이 거리망아 놓고 개치랄더냐 씨발 야 씨발 그 책임져 넣으라 그래 막. 내가 그때 조선일보에 월드컵평을 그때가 쓸 텐데 그 기사를 써서 보냈어. 조선일보 좋아할 만한 기사다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안 실더라고.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열기에서 자칫 분위기 잘못 견졌다가는 좆된다. 그래가지고 야 이 기사 빼. 그래가지고 내가 오래간만에 조선일보로 지은 기사를 딱 써가지고 보냈는데 말이야. 까였어 조선일보한테. 그러니까 뭔 씨발 민주주의 도시야 그게. 결국은
대통령 온다고 씨발 8차선 도로는 비워놓고 몇만 명의 시민들은 그냥 포장도 안 되는 먼지 나는 길 걷게 만드는 나라가. 더 웃긴 건 아무도 항의를 안 해. 나만 또라이 되고 끝났어. 사실은 이제 결국 이 월드컵, 자, 노사모라는 새로운 어떤 정치 결사체가 가장 지지를 하는 후보를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또 붉은 악마로 상징되는 새로운 어떤 다중 개념의 시민들의 열기가 한국 축구를 4강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이 열풍의 최고 수혜자는 역시 스피드 011 SKT였고,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이었어요. 바로 월드컵의 최고의 발을 받은 사람은 정몽준인데, 그 정몽준이 결국은 노무현한테 다 갖다 바친 꼴이 됐으니까, 정몽준이 아니었으면 노무현 대통령 될 수가 없었잖아요. 사실 그때 정몽준이 9월 달만 해도 압도적인 1위였어요. 1위였고 2위로 떨어지고 노무현 3등일 때 2, 3위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44대 42로 이겨서 노무현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한국이 16강 진출을 앞둔 바로 하루 전날 6월 14일 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접경지대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효순이 미선희 사건은 당시 이제 훈련 중인 미군의 탱크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 날에 한국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포르투갈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뉴스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아무런 그 대중적 반향 없이 그냥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달에 소파 협정에 의해서 그들은 이 문제의 그 미군 병사 2명은 미군 법정에서 무죄를 언도받아요. 그래서 이제 소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군의 형사적 처벌은 해당국, 우리나라한테 있지 않고 미군 자체 내에서 미군이 사법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의 최초의,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최초의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일어납니다. 이 촛불 집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이른바 친미의 물결이 강조될 때 처음으로 미국과 가장 밀집한 우방 국가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반미 정서가 확산됐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개정되진 않았지만 소파 협정의 재개정 요구까지를 개정 요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그 이전까지의 대다수의 집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운동 단체에 의한 조직적 동원이 아니라 바로 SNS상, 인터넷과 온라인과 SNS상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거. 이것이 이제 한국의 시문화의 분기점을 가르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때 시작된 촛불 집회의 정서는 이제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집회로 이어지고, 이것이 2008년 이제 소고기 이제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바로 이제 박양 사건으로 2010년 발생했는데 이중 4개의 큰 촛불집회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비평화적으로 끝난 것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때의 그 이제 광우병 사건입니다. 사실 이때 그 이명박 정권은 굉장히 그 저질스러운 그 대책을 지시했고 실제로 이 시기 동안에 이명박은 그냥 국방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 그 당시 정경 어경들에게 전의경 특채를 하겠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사탕을 던져줍니다. 실제로 이 촛불 기간 동안 이후에 이제 경찰 집회에서 제대로 된 그 공시를 통해서 고작 27명밖에 안 보고 나머지 몇백 명을 전부 다 이 정경어경들에서 뽑았어요. 특채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뜩이나 이제 취직하기 힘든 때에, 사실 정경어경들이야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군 대신에 와 있는 건데, 니들이 열심히 폭력적으로 임해주면 뽑아줄게.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자신의 권력의 수를 위해서 이렇게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통령이 진짜 나쁜 놈은 이명박이야. 박양은 그런 데까지는 머리를 안 썼어요. 어떻게 애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강요하나? 진짜 나쁜 놈이지. 하여튼 이제 한국이 결국 이 2002년부터 지금 작년 2010년에까지 전 세계를 외신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인 시민주도의 집회 문화를 일컫기 촛불 집회라는 이름의 비폭력 평화 시민 집회 이렇게 되는 바로 그 강력한 원동력도 또한 이해 2002년에 참 불행하게 시작됐다는 점. 또 다른 2002년에 일어났던 그 2002년에 대한민국의 문화 정치학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인터넷 정치 언론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노무현 현상과 더불어서 이때 이제 딴지일보의 1차 전성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전까지 그 특정한 메이저 언론사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정치 담론들이 드디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2012년 낙곰수의 폭발로까지 이제 달리게 되는데 이 10년 기간에 사실은 2002년에도 팟캐스트라고 부를 만한 것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낙곰수의 원조가 될 만한 팟캐스트의 원조는 2002년에 라디오 노라는 겁니다. 당시 그 여의도 노무현 캠프 급탕실에서 급조되던 제 인터넷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더라도 이제 모바일 서비스는 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만 됐지만 굉장히 강한 이제 노사모를 비롯한 전국적인 대통령 선거 왜냐하면 이거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게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뭔 표현을 해도 상관없다. 음원이거든, 음원.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유시민이라든지 특히 문성건, 명계남이 엄청난 활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팟캐스트의 형태의 어떤 그런 그 비주류 매체의 모습들이 모습을 이제 드러낸 것도 2000년대. 이러한 어떤 기운이 가장 극단에 오른 것은 역시 이제 정치적인 열망이 가장 극단에 다다른 것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2004년에 노무현 탄핵 반대 집회와 기각이죠. 이걸 통해서 이 기각을 통해서 사실은 이 탄핵 반대 집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에 큰 촛불 집회가 있는데 미국과 관련된 것은 실질적인 승리를 따낸 적이 한 번도 없고 효소니 미선이 광우병 국내 정치적 사는 다 승리를 따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이 2004년 그 탄핵 반대 집회가 유의미했던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진짜로 촛불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씨발 어차피 안 되는 거 너무 분하니까 개기하나 보자.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대중 집회적 양상이었다면 실제로 그 당시에 탄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저들 편이다. 그랬을 때 이런 여론을 매일매일 광장에서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근거 없는 믿음을 근거는 없지만 확실한 믿음을 처음으로 만든 사건이 2004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총선에서 당시 이제 민주당은 최초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과반석 152석을 획득해요. 여기까지가 유일한 봄날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 만천장에서는 진짜 님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곧 민주당은 이제 분열됩니다. 열린우리당을 나는 아직도 이해는 하지만 노무현이 왜 굳이 민주당을 공중분해시키고 열린우리당으로 분열을 책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서 시작해서 2005년까지 끌고 간 이른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그 해체로는 1년 내내 모든 전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결국은 선거에서는 총선에서 이기고도 그 힘을 한 번도 발휘할 수 없는 무력함으로 만들었을 뿐만 다시 말해서 촛불 집회의 동정으로 시민들이 안겨다 준 의회의 승리를 실질적인 정책적인 전환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무력화시키는 멍청한 짓을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무력감에 빠뜨리겠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진보는 승리하면 분절한다라는 또다시 정치 혐오를 대중들에게 안겨 바침으로써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난 진짜 바보 같은 씨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당을 통째로 갖다 바치면서 문제가 된 이른바 개혁당 내홍 이후에 민주당 내홍은 이어진 내용은 정말 아직도 한국에서의 상대적인 진보 세력들이 여전히 현실 정치에 있어서 참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유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놈의 100년 정당론. 100년은 그냥 3년도 못 갔죠. 또 그러면서 뻑하면 또 뛰쳐나가. 다시 또 도로민주당이 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인가? 그래서 정말 산자였 결과적으로 청와대 만천장에 울려 펴진 님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처럼 산자는 따랐지만 전부 다 죽는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치가 이제 희망을 잃고 필요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은 이제 드디어 참았던 공격들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난사하면서 이제 그 노무현 정권을 거의 뭐 불임 정권으로 만들었고요. 사회는 굉장한 수준으로 양극화를 향해 달리게 됩니다. 자, 이른바 젊은이들의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화, 88만 원 세대, 더 나아가서 이제 4.5정, 뭐 이때 나오는 말들 많죠. 뭐 45세 정년, 5, 6도 뭐 56세까지 계기면 도둑놈이다. 이른바 88만 원에서 이제 4.5정 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한국엔 처음으로 이제 이미 8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등장했던 프리트죠. 프리 아르바이트죠. 이제 비정규직이죠. 이제 이 사실상에 이제 비정규직이면서 정확히 말하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 알바족이죠. 아르바이트가 자신의 주력적인 이제 그 생산 활동이 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합니다. 이 계층이 등장하는 이 계층이 압도적인 대중의 다수를 이루게 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완전히 이때 질적으로 바뀌게 돼요. 왜? 이들은 문화적인 소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지의 우리가 경제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던 오프라인에서의 소비는 여기서 이제 성장을 멈춥니다. 성장을 멈추고 전부에서 콘서트 문화, 그다음에 출판 문화, 이런 이제 음반 문화 다 멈춥니다. 다 멈추고 오로지 기존에는 뭐 하나만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영화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로 이동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계층의 새로운 재편성을 통해서 대중문화가 완벽하게 온라인 및 이제 곧 모바일의 문화로 왜 해서 이게 제일 싸기 때문에 제일 싸고 비용이 제일 덜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이거 모바일로 이렇게 그 조악한 게임들, 비누방울 퐁퐁 떠지는 게임, 지뢰 뭐 그러고 이렇게 늘 피치 앞에서 PC 사면 면쯤 깔려 놓잖아. 그 지뢰발 나 세상에 제일 한심한 게임이 그거야. 지뢰 잡기. 몰라요 이렇게 똑똑똑똑똑 누르는 거. 하루 종일 그거 누르고 있잖아. 종일 그거 돈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전기세만 들어 나가는 거죠. 전기세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전 세대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자기 노동이 들어가는 것이었어. 어디 가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든가, 가끔 도서관을 가야 된다든가, 뭐 책을 빌려와야 된다든가 이런 건데 이제는 안 가. 이제 집 방문도 나가지도 않아. 발품을 팔면서 그만 들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때 뭐가 폭발 터지냐 본격적인 시대 뭐가 되겠어 그러면 게임의 시대가 시작됐네. 이때 이제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 같은 국내외 대형 게임들이 이제 압도적인 이 프리트족의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트족이 아니더라도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그냥 그 하급 봉급 생활자들도 결국은 옛날처럼 이제 흥청망청 놀 길이 없으니까 집에 오면 이제 전부 오다쿠가 됩니다. 거의 이제 희귀코모레가 돼가지고 눈 벌게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하면 돈이 덜 들 줄 아는 애들이 웬걸 이 개새끼들이 또 돈을 더 쓰게 만들어. 그래서 참 세계의 대중문화사상 참 독특하게도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가 오히려 문화적으로 압도 일방통행하는 완전 균형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다. 이제는 음악도 온라인 모바일로, 영화도 온라인 모바일로. 그러면 또 사실 뭐 아무리 우리가 뭐 굿 다운로드 이런 거 홍보해봐야 뭔 소용이냐. 우리는 아직도 사실 다 불법의 경로를 어둠의 경로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 집에 쓰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돈 주고 산 사람 없잖아. 솔직히 요즘 다 사나? 에? 윈도우 아래 한 걸 마이크로 오피스 다 사요? 돈 주고? 안 사잖아, 솔직히. 그게 뭐냐면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합의한 거야, 우리가. 암묵적으로. 걔들이 왜 우리한테 돈 안 받으러 오는 줄 알아요? 응? 왜 빌 게이츠가 우리 집에 돈 받으러 왜 안 오는 줄 알아? 우리가 늘 그 안에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늘 윈도우 안에 있잖아요. 그 있으면서 윈도우의 부가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큰일 났다. 어떻게 된 것이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 근데 참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인 게 이때 정말 사실 2004년, 2002년, 2004년에 대한민국 문화 산업은 이제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됐을 때요. 전혀 엉뚱한 데서 대박이 터집니다. 뭐 한류라고 90년대 초반에 1세대 한류가 잠깐 아까 우리 잠깐 짚었잖아요. 시작할 때. 하지만 뭐랬어요. 그때는 중국 놈을 상대로 팔 때 돈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기분만 낸 거지. 근데 한류의 메인 상품으로 K-팝으로 이제 드라마에서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영권 팔아서 얼마 받겠어 그거. 근데 우리가 최고로 잘 나갈 때 드디어 이제 드라마로 돌릴 때가 2005년도에 대장금입니다. 2005년도에 MBC가 대장금을 드디어 중국에 15억에 팔아요. MBC 프로덕션에서 막 다 모아놓고 파티했습니다. 우리가 짱캐 때 드라마를 무려 15억 주고 팔았다고. 근데 그 드라마를 산 허창성 TV는 대장금으로만 중국 국내에서 2천억 벌었어요. 그 전에 막 몇백만 원을 팔았거든. 그러다가 우리가 막 15억에 파니까 막 우와. 근데 이제 이 K-팝이 이제 드디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상품이 될 줄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 내 생애에 우리나라 바깥을 나가면 내가 손에 장을 치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이정 저 이름도 생각했다 그지? 내가 이정현이야 내가. 나 벌써 지금 손에 장을 찢고 하늘로 2번 승천해야 되는데
이세돌이 졌을 때랑 정말 너무 그리운 얼굴들 아닙니까? 난 얘들이 제일 좋아. 제일 안 되는 애들이지, 애들이.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자,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잠시 살펴봤지만요. 한류라는 말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쓴 거거든요. 이상한 조류가 우리의 중국을 더럽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그것도 저 오랑캐족이 좋은 뜻이 아니야 이 한류라는 말이. 일본에 중국어로만 보자면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TV 드라마 주제가 그다음에 이제 TV 드라마는 특히 여주인공이 입고 나왔던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90년대 후반에 폭발했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이 문화 컨텐츠 자체는 수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한류가 터짐으로써 뭐가 폭발합니까? 두 개가 폭발합니다. 한국 화장품 사업이 폭발해요. 드디어 한국의 허접한 회사였던 옛날 구태평양 화학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기업이 됩니다. 두 번째, 정말 볼 것 없는 한국의 관광 산업이 폭발해요. 내가 늘 주장하지만 한국에 관광하는 외국인이 제일 불쌍해. 뭐 볼 게 있냐 여기에. 그래서 사실은 정작 이걸로 우리는 돈을 본 적은 없지만 문화산업계가 한국 전체 인접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부터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은 2001년에 보아의 일본 진출입니다. 중국은 돈이 안 됐어요. 산업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아 이제 현지화 전략에 의해서 보아를 일본에 진출한데 보아도 우리가 생각했듯이 막 금세 성공한 것 같지만요. 보아의 성공은 진짜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세계 두 번째 문화 강국이에요. 이수만 SM 사장이 보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갖 굴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보아를 완전체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보아를 일본에 가서 제일 먼저 뭘 시켰냐면요. 라디오 DJ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가 그만큼 일본말을 유창하게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아는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SM 가수지만요. 일본에서는 SM이라는 건 알지도 못하고 에이벡스 재팬 소속의 그냥 연예인이에요. 에이벡스는 일본 최고의 탑 프로덕션이고 여러분도 잘 아는 아무로 나미에 같은 애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몇십억을 들여서 애 하나를 만들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제발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보아는 에이벡스 소속의 가수인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보아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그런 보아가 또 그렇게 막 인연을 막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읽고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 이수만 사장은 실패를 자인하고 보아를 소환합니다.
야 그냥 이때까지 들어간 거 한국에서 이제 활동해서 이제 아직 너 어리니까 한국에서 활동해서 우리 본전 찾아야겠다. 라고 보아를 뽑아서 한국으로 다시 딱 나한테 리스트 마이 하우스이 오리콘 차트 1위를 합니다. 그 다시 부랴부랴 다시 포장해가지고 다시 부랴부랴 일본으로 보내요.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보아의 이제 폭발적인 이제 그 전성 시대가 일본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아를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VX가 더 많이 벌었지. 그런데 보아가 터질 때에 이 터져 끝났으면 그냥 보아는 일본 가수로 끝났을 건데 이게 한류가 일본에 성립된 게 결정타는 역시 우리의 연사마다. 연사마가 완전 일본 열도를 폭발시켜요. 일본의 굶주린 아줌마 떼들이 그냥 연사마한테 완전 많이. 이게 중요해.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한류에 열광 안 했어요. 다 아줌마들이야. 30대 후반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로 굶주린. 근데 문제는 일본의 아줌마들은요 돈이 많아. 구매력 왕짱들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실제로 슈퍼주니어의 일본 아줌마 팬을 한 명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슈퍼주니어 때문에 한국말도 졸라 잘해. 이 사람은 이와나미 일본 최고의 출판사의 편집 기획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거의 굉장한 그러니까 정말 인문학 종사자예요. 연봉도 세고. 그런 아줌마가 물론 남편도 있어 다 멀쩡히. 그런 아줌마가 슈퍼주니어의 일정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연간 계획을 다 짭니다. 슈퍼주니어 월드 투어를 따라다녀. 그때 휴가를 다 하더.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 한 명이 사소한 행사로 일본에 온다. 그러면 그때도 또 휴가를 내. 가서 또 다 보이지 않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나서지 않아 절대. 보이지 않게 다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책자, 음반 이런 것들을 다 사주는 건 예의야. 집에 가보면 온 집이 방이 슈퍼주니어에 관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딴 책은 안 읽냐 그랬더니 시간에 딱 이것도 다 못 읽었대. 내가 딱 봐도 기천만 원은 쓰는 것 같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요. 슈퍼주니어 상관없이. 왜? 슈퍼주니어가 태어난 나라니까. 그래서 보면요, 팬들 중에서 이제 전 세계 팬을 있는 애들, 이런 그 아이돌 그룹 중에서 애들 다 똑같이 하는 말이죠. 일본 팬이 최고다. 최고의 수익을 안겨주면서 절대 귀찮게 하지 않아. 사인해달라고도 하는데 우리 왕자님이 피곤하셔. 그러니까 일본 팬클럽 안에서는 일본에 왔을 때 우리 그런 저질적인 뭐 사인해대라 이런 짓 하지 말자. 안 해. 그럼 걔들 다. 왜? 했다가는 걔는 영원히 거기서는 아웃이야. 그래서 일본에 가도 뭐 전혀 정말 굉장히 나이스해요. 애들 팬들이. 그러면서 소비는 완벽하게, 구매는 완벽하게. 그래서 그 윤사마가 하다못해 있잖아. 그 일본에 한국 음식 체인점까지 냈잖아. 10세기가 완전 막걸리를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그걸 전부 와서
1년치 예약을 전부 다 채워줘 이 아줌마들이. 졸라 비싼 집이에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다. 연사마에 그 일본 그 저기 한국 음식 체인점 있는데 졸라 비싼 집이야. 거기 갔다가 왜냐하면 그냥 푹자 끓이는 것으로는 우리 연사마의 체면에 가오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어도 6개월 1년의 예약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예의다. 막 채워. 그래서 그 길 가려면 1년 전에 예약이 돼 씨발. 뭐 때문에? 연사마의 광팬 아줌마들 때문에. 세계 두 번째 문화산업시장인 일본을 점령함으로써 드디어 한국의 문화산업 콘텐츠가 실질적인 해외로서의 수입을 가장 중요한 이제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로 삼게 된 전환점이 됐던 점에서 일본 상륙은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참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사실 2005년에 이 대장금이라는 컨텐츠는 굉장히 상징적인 컨텐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일본 양국의 다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음식에 관한 거였잖아요. 단순히 드라마에 대한 흥행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음식, 한국 전통 문화. 사실 그 이전에 한국에서 외국에 팔아먹는 드라마 중에 사극은 거의 없었거든요. 전부 다 트렌디한 현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이제 관광으로 볼 것 없는 경복궁 관광으로까지 이어지는 굉장한 이제 이른바 복합 상품으로서의 한류, 다양한 윈도우, 한류의 다양한 윈도우를 열어젖히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그런 한류의 그 기폭제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한류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이돌 그룹 중심의 K-팝 콘텐츠가 한류의 이제 가장 중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선봉은 역시 동방신기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영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게임, 또 음식 혹은 패션 등 이런 게 한류가 단순히 그 TV 드라마와 K-팝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그 한류의 윈도우가 굉장히 다변화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유럽, 이제 남미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류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제 진입하는 이제 그 전 단계를 완비합니다. 자, 한류의 정점은 바로 다름 아닌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죠.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주면 한류가 왜 성공했냐 그러면 두 번째는 앞으로 계속 성공할 거냐?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따져보는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벌써 다음 주 마지막이 됐네. 졸라 부지런히.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크게 빠꾸는 안 왔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벙커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벙커원 요원입니다. 위장 저립 이슈가 계속되는 이 시점, 여러분의 위장을 위해 벙커가 점심 영업을 시작합니다. 2017년 6월 7일 낮 12시부터 벙커원에서는 점심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메뉴는 벙커원의 크래프트 맥주와 잘 어울리는 파스타, 버거, 그리고 기타 등등입니다. 파스타 메뉴 중에는 걸신 강원 선생님이 극찬했던
된장 달래 냉 스파게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파게티는 벙커원의 적토마 주방장님이 개발한 메뉴인데 달래와 된장으로 만든 시크릿 소스, 초록 채소들, 불레나는 새우와 쭈꾸미가 함께 뛰노는 샐러드 파스타로 오직 벙커원에서만 드실 수 있으며 앉은 자리에서 남도 찍고 시실리까지 보내드립니다. 맛있겠죠? 버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아직 먹어보질 못해 자세한 소개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벙커원의 단독 맥주 으하하 페일에일도 점심에 오시면 낮술 특가로 드실 수 있습니다. 페일에일의 독특한 향과 맛, 시원한 목넘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맥주를 거슬러 꿀렁꿀렁 올라오는 박장대소를 참기 어렵다면 원샷 후 김어준 청수처럼 시원하게 라고 웃으시며 한 잔 더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허기를 채워드리는 벙커원 특강, 이제 벙커가 여러분의 위장까지 채워드리겠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먹는 게 정답입니다. 충정로 벙커원에 오셔서 만나는 점심을 즐겨보세요. 점심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입니다. 이제 벙커원에 오시기 좋은 시절입니다. 감사합니다.